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타계 김민아입니다. 지난번 라가르드 IMF 총재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걸까요? 어제 발표된 제조 필라델피아 지수는요, 마이너스대를 기록했습니다. 악화된 경제 지표에 비해서 뉴욕 증시의 하락세가 크지는 않았지만 유럽과 일본의 2월 PMI도 부진한 성적을 내놨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도 보다 자세하게 시장을 살펴가시면서 다음 주 증시를 전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연준의 FOMC의 의사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사록의 내용에는 자산 축소 조기 종료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연준의 자산 축소 조기 종료 시점과 그 자산의 규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영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노딜 브렉시트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최근에 융커 EU 위원장과 메이 총리가 회담을 가졌는데요.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이루어질 경우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타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요, 정말 이 파이브 아이즈와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화웨이 스파이의 증거는 없다면서 입장을 발표한 건데요. 입장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소식은 보따리 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면세점의 실적이 최대치를 거뒀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 보따리 상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면세점의 실적에 타격이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춘절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저 효과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규제의 영향은 정말로 미미한 것인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윤진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준이요, 보유자산 축소를 조만간 종료한다고요? 네, 일단 연준의 긴축 카드 중 하나였죠. 보유자산 축소가 조만간 종료될 예정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지금 FOMC에 대한 보고서 부분이 발표가 되는데, 이제 회의록에 대한 성명서죠. 이 부분에서 지금 당분간 금리 인상 중단할 시사, 이제 비둘기파 연준 정책 기조로 어느 정도 맥이 닿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0일, 지난달에 진행됐던 20일의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지금 대부분 지금 연준 위원들 간에 지금 올해 말에 자산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굉장히 좀 강한 상태이고, 의사록에서는 지금 거의 모든 참석자는 늦기 전에 적어도 올해 말에는 자산 축소 정책을 중단하는 계획을 발표하자라는 입장을 좀 밝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긴축 기조가 굉장히 좀 세게 발생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번 FOMC 때만 해도 긴축 기조를 아직까지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표가 됐었고, 근데 그에 반해서 금리 인하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진행을 했었죠. 굉장히 좀 넌센스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긴축은 금리 인상의 전조적인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는 금리 인상과는 전혀 반대된, 긴축과도 전혀 반대된 정책이죠. 근데 긴축은 진행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언급을 했다. 이건 굉장히 좀 넌센스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막상 딱 회의록을 까보고 나니까 공격적으로 긴축까지도 중단할 계획까지 언급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말이 되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비둘기파적으로 가려면은 먼저 종료해야 되는 거는 긴축, 그 다음에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사실상 긴축이 먼저 되고 나서 금리 인하든 뭐든 다른 고려사항이 진행이 될 거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연말에 보유자산 축소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한 걸로 볼 때 올해 금리 인하 정책으로 도달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연준이 이런 부분을 시사한 것은 언제부터이고 또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도 들어볼까요? 네, 지난달 29에서 30일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한 직후에 성명을 통해서 이제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 축소의 속도 조절을 예고한 바가 있는데, 지금 보유자산 축소 자체는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을 하고 시중에 달러를 회수하는 긴축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대로 이제 긴축이라는 것 자체는 통화 가치의 상승을 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금리 부분에
있어서 인상하기 전초의 정책들이죠. 그래서 사실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을 함으로써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금 통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자산을 매각한다, 자산을 축소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메커니즘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자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대신에 시장에 있는 자금을 다시 국고로 회수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연준 계좌 입장에서 볼 때는 자산을 매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 매각을 하고 부동산의 평가 가치가 뭐 한 5천억 원 정도가 됐다. 5천억 원에 대해서 자금을 본인들의 계좌로 환급시키는 관광이기 때문에 시장의 통화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상으로 볼 때는 본격적으로 자산 보유 축소를 들어가는 부분이 시장 통화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분인데, 이것과 반대의 정책으로 자산 보유 자산 축소 정책을 종료시키겠다. 한마디로 우린 더 이상 통화 가치 상승에 기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받은 이유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1조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연준 보유 자산이 양적 완화를 거치면서 4조 5천억 달러까지 공격적으로 불어났는데 약 450% 정도가량 불어난 거죠. 굉장히 좀 큰 양으로 불어났었습니다. 근데 2017년 10월부터 보유 자산 정상화에 들어왔었고,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다시 사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최대 500억 달러를 줄여왔습니다. 만기가 돌아오지 않는 채권을 다시 사들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공격적으로 매수국가들이 다 사라지는 부분을 의미하죠. 그래서 더군다나 채권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플레이가 유효한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보유자산 축소에 대해서 정상화를 들어간다라는 부분,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시장의 통화를 매입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죠. 통화를 끌어들이지 않겠다. 다시 시장의 통화를 반납을 하거나 혹은 그대로 그냥 자유시장에 맡겨두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볼 때는 다시 재차 자산에 대한 매입 절차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자산 매입으로 돌아가는 것은 통화 정책 기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발동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금리 인하로 들어가기에는 단계가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자산 축소 플랜에 대한 종료, 이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취소, 그리고 추후 금리 인하로 터닝할 수 있는 전조 방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연말 기준으로 아예 그냥 중립적인 정책으로 넘어간다.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자산 축소를 종료한다는 것은 더 이상 통화 가치 상승에 기여하지 않겠다라고 풀이를 해보니까 이해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정책이 좀 변화될 예상 시점을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017년 11월 상원 연준 총문회에서 대략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정상적인 규모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3, 4년 플랜이 2017년 기준이다 보니까 2020년 말까지 자산 플랜을 축소하는 좀 시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랜이 뭐 한 1, 2년 정도 앞당겨져서 조기 종료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조기 종료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보유 자산을 더 축소할 물량이 남아있는데도 아직은 축소를 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시장의 통화량을 더 올릴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데도 지금 상태에서는 그 부분을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는 달러에 대한 유동성 축소를 꺼리는 금융시장 이해를 반영한 조치, 이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현재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통화가치 부분을 일정 수준 이상 안 올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달러를 보유한 금융기관들이 홍콩으로 넘어가서 홍콩 달러로 대출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로 대출을 진행하고, 이 부분들을 우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회 수단 중에 만약에 통화 가치,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다시 미국으로 본국으로 송환하는 동안에 본인들이 거뒀던 0.25%가량의 통화 수익 부분을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잃게 되면은 사실상 미국에서 대출을 하고 말았지, 굳이 미국에서 대출 안 하고 중국이랑 홍콩장으로 넘어가서 대출을 했더니 그동안의 환차익으로 손실이 더 커졌다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통화 가치를 올리는 게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올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통화 가치에 대한 움직임 부분을 그냥 아예 연준한테 넘겨보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한테 넘긴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율해야 되는 책임감이 굉장히 좀 막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연준 입장에서는 통화가치를 우리가 지금 책임지고 조정을 해야 하니 통화가치를 올리기보다는 빠르게 내리는 수단으로 전부 다 정책 변화를 줘야겠다라는 입장에서 일단 금리 인상 기조, 어떤 긴축 기조를 철에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 다시
시행 가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가치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이렇게 3단계 스텝으로 넘어서 진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연준이 선택에 따라서 양적 완화까지는 택하지 않고 바로 금리 인하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 금리 인하라는 플랜은 있어서 사실 어떤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라면은 양적 완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미국 시장은 그렇게 위험한 시장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중국과의 금리 차를 일정 수준 유지해 주는 게 미국 금융권의 수익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보이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 악화가 아니라 본인들의 수익적인 관점에 의한 금리 인하인 만큼 단순히 전략적인 금리 인하를 바로 추진해버릴 수도 있겠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로 볼 때 연말까지 긴축 취소하기도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금리 인하 플랜으로 돌아서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할 필요성은 없지만 추후에 금리 인하 단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이슈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커 위원장이요,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발언을 내놨다고요? 네, 일단 지금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 지금 21일 영국이 EU와 합의에 대해서 EU를 탈퇴할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탈퇴할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은 영국이 한마디로 브렉시트에 대한 시점을 미룰 것 같지가 않다라는 우려감이 포함된 언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함에 있어서 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브렉시트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 합의에 따라서 질서 있게 EU를 탈퇴하지 못하면 영국은 물론 EU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한마디로 지금 최근 상황을 보자면 영국은 기존에 EU에서 제시했던 브렉시트에 대한 연기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브렉시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기존 플랜대로 진행한다. 지금 당장 내달 29일에 브렉시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 EU 입장에서는 어떤 합의안을 도출하기보다는 최대한 영국한테 다시 회유를 해서 다시 시점을 연장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이렇게 제안을 했던 상황이고요. 영국 입장에서는 애초에 그럴 플랜은 없기 때문에 EU 측에서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본인들과 협상을 진행을 해라. 라고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두 차가 서로 그냥 충돌하면서 달려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로 이제 충돌하기 얼마 안 남은 한 달밖에 안 남은 시간인데 이 시점에서 둘 중 하나의 국가가 뭐 EU를 국가라고 치자면은 둘 중 하나의 국가가 먼저 백기를 드는 쪽이 협상안에 있어서의 어떤 유리한 부분을 대신에 뺏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플랜대로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어느 국가 하나도 충돌해서 지금 좋을 건 없는 상황입니다. 브렉시트를 노딜로 그대로 부딪히는 상황은 양쪽 국가인데 전부 다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라도 먼저 포기하는 쪽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뚝심 있게 본인들의 지금 브렉시트 플랜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EU 측에서 이 부분을 양보를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EU가 슬슬 연기 전에 일단 브렉시트 3월 29일에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브렉시트에 대한 협의안을 진행하겠다라는 언급을 슬슬 펼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일단 3월 중순까지 지금 EU와 영국 사이에서 딜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날 브뤼셀에서 메이 총리랑 만나고 나서 논란이 되는 브렉시트 합의문, 국경 문제 안전장치에 대해서 융커 위원장과 논의를 거쳤고요. 유럽 경제사회위원회에 출석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융커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노딜 브렉시트는 배제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영국은 물론 유럽 그리고 정치적인, 경제적, 사회적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최근 통화 가치를 보시면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다시 파운드와 유로가 급락세를 거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저번 주에는 공격적으로 유로에 대한 평화가치 상승 플랜에 대해서 매수 플레이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수요일장 기준으로 전부 다 청산하고 다시 유로에 대해서는 인하 플랜이 진행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다시 유로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운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 두 통화 플랜에서는 역시나 언제든지 인하가 나오더라도 혹은
정말 위기 상황에서는 폭락까지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를 잡고 그냥 무작정 추세상으로 홀딩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통화가치 폭락에 대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한 길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융커 위원장은 문제, 한마디로 이제 노틸 브렉시트를 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이진 않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한마디로 지금 영국은 합의문을 절대로 가결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죠. 매번 합의문을 붙일 때마다 거의 부결이 60% 이상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추세를 전환시키고 본인들이 원하는 딜을 정부가 의회 측에 제시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부는 그냥 일단 지금 상황 인정하고 EU와의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한 대비책 협의안을 발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U 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건 노딜 브렉시트는 피할 수가 없겠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노딜 상황에서의 안정장치들을 깔아넣는 쪽으로 플라이를 갖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표결할 때마다 다수가 반대하고 다수가 찬성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고 노딜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한일이 내달 29일이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영국과 EU 내 분위기는 조금 어떤가요? 일단 융커 위원장과 메이 총리가 회동을 마친 뒤에 내놓은 공동 발표문에서 지금 회동이 건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또한 논란이 된 안전장치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두 지도자는 수요일 내에 다시 만나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길은 열어뒀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3월 15일까지 전부 다 이런 합의문들이 도출이 돼야 되는 만큼 지금 기간으로 따지자면 약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끌어내려면 굉장히 좀 불리한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합의를 하고 나서 의회 측의 표결도 어느 정도 거치는 게 좋은데 좀 긴급한 상황이라서 정부 측에서 일괄적인 통지 하에 지금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좀 리스크가 높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번에 지금 EU와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나면은 영국 의회에서는 또다시 메이 총리에 대한 해임과 등등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치는 또다시 혼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정치 메인 인사들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역시나 지금 통화 가치가 폭락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사실 제대로 정부랑 어떤 은행이 단합을 해서 통화 가치에 대한 방패를 들고 나서줘야 되는데 정부가 교체되는 동안에 지금 중앙은행 측에서 공격적으로 어떤 플랜을 제시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제 카니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영국 중앙은행 카니 총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이 굉장히 좀 잘 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판결에 있어서 정부 측의 동의 없이 본인만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홀딩을 그냥 나설 것으로는 보여집니다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메커니즘적으로 딱딱 이어져서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카니 총재 혼자서 이 부분을 막는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1월 EU와 영국과 체결한 합의문에서 지금 EU의 회원국인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하드보더 이제 국경 통과 시 통관 절차를 엄격히 거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합의를 있을 때까지는 지금 영국 전체를 EU 단일 관세 동맹에 잔류시키기로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영국 입장에서는 어떤 관세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브렉시트를 진행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불리한 브렉시트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일 관세 동맹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한마디로 관세가 거의 없이 지금 영국과 EU 간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이제 단물은 그대로 영국이 빨아먹는 과정이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난민들에 대한 소형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배제를 하고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EU 입장에서는 영국의 현 브렉시트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 영국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서 단일 관세 동맹이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 해도 단일 관세 동맹에 잔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EU와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부결처를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 보자면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분명히 통화 가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맞지만 단지 그냥 사업적인 이익으로만 보자면은 사업적인 이익 파트에서는 불리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무역적인 관계 안에서죠.
다만 이제 통화 가치 부분을 배제하고 무역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증시시장에서 큰 쇼크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위험한 판단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영국 의회에서는 안전장치 적용기관에서 그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에 영국이 EU 관세 동맹을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EU에 계속 종속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동의안에 반대하고 그리고 브렉시트 합의문을 시원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 측에서 굉장히 속이 탈 것이 EU 측 내부 인사들은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점점 높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프란스 티어만스 EU 집행부 위원장 측에서는 지금 브렉시트에서 열린 이 회의에 대해서 영국이 이 정도로 EU를 떠날 것으로 권유하는 질문에서 영국이 오는 3월 29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할 위험이 이달째로 증가했다라고 언급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EU는 영국에서 브렉시트 합의문이 비준 동의를 받도록 영국 총리가 작년 11월 서명한 브렉시트 합의문을 수정하는 데에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EU 입장을 일단 설명을 했고요. 그렇게 되려면은 영국 브렉시트 찬성파 의원들이 지금 영국과 EU에 따른 경제 법규를 적용하도록 추구를 하면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의 하도 보도를 피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영국과 EU 관세 동맹 잔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를 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드 보도를 피하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를 어느 정도 영국과 분리를 시켜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입장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추후 관세 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역시나 지금 영국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사들이 북아일랜드와 또 아일랜드 출신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인사들에 있어서도 추후 의회 집행 등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리한 영향이 많겠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를 하는 과정은 단순히 영국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주변 국들한테도 다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EU 같은 경우는 영국 이익을 위해서 아일랜드를 버스 밑으로 밀어넣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영국 역설을 했는데 브뤼셀에서 미셸 바른이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 대표를 만난 노동양 또 제러미 코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용하고 정보를 얻는 논의는 했는데 메이 총리를 만날 준비까지도 되어 있다. 라고 언급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것 자체가 위험성은 좀 심각한 상황이고 자신이 제안한 지금 영국과의 EU 관세 동맹 잔류 제안은 좀 신뢰할 만하다라고 강조를 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유로화 관련해서 방향성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통화 가치 부분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브렉시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딜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에 따라서 통화 가치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딜이 잘 일어나서 어떤 브렉시트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당연히 매스 플레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반대로 지금 노딜 브렉시트를 추가적으로 맞는 상황이 됐다. 그럼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좀 간단한 블레이 베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다른 요인이 있다면은 이제 지금 파운드와 유로는 통화 가치를 통째로 묶어서 현재 그냥 정치 상황에 대입해서 통화 가치에 대한 상방 하방을 봐도 되는데 우선 달러가 있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97.5라는 선을 막강하게 연준이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 올리는 것은 통화 가치 상승에 있어서 추후 금융권에게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이 지속적으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상승을 막게 될 거고 이건 고로 영국이 아닌 지금 EU 쪽에서의 유로 통화 가치 부분에 대한 하락이 제한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두 통화를 굳이 다 까놓고 비교를 하자면은 EU 입장에서는 유로 입장에서는 하락하는데 제한선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딜이 잘 이루어진다 상방으로 올라가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로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물량 대비해서 상승하는 손익비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브렉시트권으로 인해서 하락하게 된다면은 매수에 대한 플레이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가로 따져드린다면은 1.12 100 라인에서 공격적인 매수 플레이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ETF 종목들이 있죠. ETF 같은 경우에도 뭐 ULE 등의 대표적인 지금 유로 상품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ULE 기준으로 14.3 정도 매수 플레이 가능하시겠고 ETF 기준이기 때문에 약 1년 정도 가량 추가적인 홀딩 과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유로는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데 반대로 파운드로 넘어가자면 파운드는 그렇지가 않죠. 파운드는 지금 상황에서
딜이 잘 이루어지더라도 상승하는데 제한선이 오히려 있고요. 왜냐, 지금 중간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이 영국 상황에서는 어떤 파운드화의 통화가치 상승을 깨울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오히려 상승은 제한돼 있고, 하락으로 넘어가자면은 공격적으로 매도 플레이가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과거 1992년에 조지 소로스가 공격적인 매도 플레이를 통해서 조단위 수익을 거둬들이던 그때 시점만큼이나 지금 시점이 매력적인 포인트죠. 왜냐, 유로에 들어올 때 시점에서 조지 소로스는 조단위 부자가 되어줬고,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는 유로에서 이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수많은 헤지 펀드들이 그때보다 더더욱이 더 많이 공격적으로 통화에 대한 플레이를 이어가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운드는 몰락을 피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영국 통화에서도 역시나 이 부분을 방어하려고 중앙은행이 나서서 통화 방어를 나서겠지만, 중앙은행도 과거보다 돈이 많아진 건 사실인데 중요한 헤지 펀드들도 그만큼 돈이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헤지 펀드들과 중앙은행의 돈 싸움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거, 노즐 브렉시트 상황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거나 작년 11월 안춘장치에 대한 협의안 때문에 관세 동맹이 맺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브렉시트가 일어나더라도 과거에 기대하던 것만큼 정말 큰 폭락장까지는 나오긴 어렵고, 다만 폭락장으로 이제 헤지펀드들이 공격적인 베팅을 하겠지만 아예 영국 통화가 과거처럼 부도나는 수준으로 공격적으로 하락세로 꺾이기는 쉽지는 않겠다. 이 부분까지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으로 하락세는 나오겠지만 아예 중앙은행이 방어를 포기할 만큼 공격적인 하락세까지는 아니다 라는 부분, 딱 그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는 가능하지만 지금 헤지펀드들이 지금 3월 15일장 기준으로 만약에 노딜이 그대로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때부터 매물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겠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브렉시트보다는 지금의 연준 행보에 따라서 유로의 하락은 약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스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외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형철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마감 시황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은 지금 중국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약보합 수준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역협상 양해각서 초안 마련 소식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에 0.34%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선전성부 같은 경우에 0.26%예요. 그리고 창업판 같은 경우에는 0.29%, 창업판만 이제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일단은 상해종합 같은 경우에는 무역 합의 윤곽이 될 그 MOU 6건 초안 마렵 돌입했다는 소식에도 일단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날 조정세가 이어진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세가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들이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증시를 지속적으로 좀 끌어내렸었던 부분들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무역 분쟁 관련된 우려감, 이 두 가지였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일단은 해소되려는 이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익 실현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정부가요, 이 화웨이의 통신 장비에 따른 보안 위협을 관리할 수 있으며 화웨이 장비에 따른 악의적인 스파이 행위에 사용됐다는 부분은 입장이 없다, 증거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뜨리기, 그리고 이제 여러 유럽 국가들의 연합전선, 이렇게 기사가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많이 나왔는데, 누차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분석되어 있었던, 그게 이제 이미 설치가 되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설치를 뒤집어서 바로 다른 쪽으로 이제 바꿀 수가 없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갑자기 레시피를 바꿔가지고 다른 음식을 내놓는 것처럼 갑자기 그간에 몇십 조가 투자됐었던 그런 사업을 한 번에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영국도 살짝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시아란 마틴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 센터장 같은 경우가 브뤼셀에서 열린 사이버보안 컨퍼런스에서 또는 이 화웨이의 이동 통신 장비 사용에 따른 보안 위협은 관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화웨이 장비의 악의적인 스파이 행위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 어쨌든 보안 센터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내놨기 때문에 사실 화웨이가 그렇게 했다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는 게 오히려 이제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아직 영국 같은 경우 5국가 네트워크와 관련된 안보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기존에 이제 사용된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 감독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 결국 기존에도 여기 화웨이 장비가 워낙 많이 쓰여있기 때문에 이거를 5G로 넘어가는데 다른 장비를 쓰는 게 상대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죠. 정치적으로도 부담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확증이나 실질적인 증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고려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이제 쓰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의구심만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니까 뭔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정치적인 부분들이나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에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걸음 조금 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요, 7월에 화웨이 장비와 관련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잖아요. 네, 일단은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이제 7월이고요. 보고서를 내놓고 나서 지금 7월이면 5개월, 6개월, 한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이건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직접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엔 밝히기가 그만큼 어려운 부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웨이 문제는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크게 이슈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슈 노이즈를 만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필리핀은요, 영국과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에서 화웨이 CCTV 장비 도입을 승인하지 않은 건데요. 미국과 같은 행보를 걷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행보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들보다는 일단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더 큰데, 일단은 필리핀 의회가 화웨이 장비 들어가는 4억 달러, 4,500원 규모 정도가 되는데요. 폐쇄로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을 이제 승인하지 않았다고 이제 보도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장비가 들어간 CCTV를 설치할 경우 중국 정부의 영상 활동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영국조차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은 뭐 코멘트가 나온 상황에서 필리핀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웃기긴 한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필리핀은 중국 쪽보다는 미국 쪽 입장을 지금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필리핀 의회가 이 CCTV 장비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을까요? 일단은 구체적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딱히 대놓고 우리는 미국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드는 건 대부분 이제 합리적인 이유는, 그리고 시장에서 리즈너블하게 이제 받아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그거죠. 보안에 대한 우려, 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더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고 중국과 이제 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장비를 쓰는 게 이제 국민 정서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TV나 이런데 유세나 연설 나와가지고 남중국해는 중국 땅이 아니라 우리 영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한편에서는 중국산 화웨이 장비 쓰자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자기 표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국민 정서에도 이제 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 정치적인 입장이 조금 더 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 있는 거고,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 중국 장비 관련해가지고 이제 데이터화 문제가 우려가 된다라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이제 그 CCTV라는 게 통신이랑은 조금 더 다르게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영상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경제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거를 택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사업 비용의 한 80% 정도를 중국이 내고 나머지는 이제 필리핀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산 어쨌든 저 CCTV 관련된 부분들을 쓰는 게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입장이 조금 더 크게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많이 담겨 있다라고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요, 지난달 국내 면세점 실적이요, 월간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온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일단은 한국 면세점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 같은 경우에 1조 7천억 원 정도로 이제 된 그런 부분들이고, 이거는 이제 월간 최대치인 작년 9월 1조 7,005억 원보다 한 111억 원 정도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면세계에서 자체에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고 입장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방안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춘절이랑 발렌타인데이 앞두고 이제 중국의 이제 보따리상들이 선물용 이제 면세품을 사가면서 실적이 좀 좋은 것으로 이제 좀 집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중국 보따리상들은요, 올해부터 이 법에 따라서 영업 허가를 받고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매출이 증가한 부분은 어디서 이유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중국의 이제 전자상거래법 시행되면서 중국 보따리상이 이제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믿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값싼 한국 면세품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실적이 그러니까 전체 금액 자체가 추가적으로 올랐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전자상거래법 같은 경우는 중국 보따리상이 올해부터 이제 법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고 세금도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내가 이제 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사서 비행기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팔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보따리상들의 활동이 조금 이제,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가 이제 좀 나온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영향은 생각보다는 좀 작게 나온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난해 면세점 매출 같은 경우에도 172억 3,8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조 9,600억 원으로 연간 이제 사상 최대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쪽 보따리상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이제 조금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의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최근에 움직임이 바닥권에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필두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면세나 여행 관련된 섹터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면세점 종목들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신세계 쪽이랑 그다음에 호텔신라 그 종목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과거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움직임이 좀 좋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러한 종목들이 바디비치라는 신규 브랜드가 중국에서 상당히 좀 잘 나가면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 양지수는 약간의 조정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좀 OLED 관련된 종목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삼성전자에서 신규 스마트폰이랑 그다음에 폴드, 갤럭시 폴드라는 이제 거를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을 이제 내놓은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원리 어댑터도 아니고 휴대폰은 한 1, 2년 지나서 추가적인 보조금 받고 사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갤럭시도 이제 한 7 이상부터는 거의 6, 7 이상부터는 거의 차별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신규 스마트폰은 정말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거의 몇 년 동안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제 그 갤럭시 폴드 언팩 항상 이제 자료랑 그다음에 영상을 좀 본 이후로는 진짜 몇 년 만에 저거는 좀 갖고 싶다, 저거는 좀 사볼만 하겠다,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OLED 쪽에 대한 이제 디스플레이 결국에는 완벽히 이제 구부리는 형태가 아니라 접는 형태가 구현이 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느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IT 쪽 관련된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OLED 관련된 종목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OLED 관련된 종목들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이제 OLED 관련된 종목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제도 이제 BOE 화요일이었죠. BOE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절능만유라는 기업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현장 증시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중국 OLED 6기 소재 그 선도 기업으로 OLED 사업은 주로 이제 그 자회사 쪽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잼케미칼이랑 그다음에 썬네라 테크놀로지 두 개 정도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잼케미칼 같은 경우는 중국 최대 중간재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소느라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OLED 단량 채구 개발을 하는 그러한 이제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OLED 쪽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데 중간재랑 그 다음에 단량 채구 이쪽까지 이제 다 커버가 가능한 이제 중국 유일의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OLED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지적재산권 보유한 OLED 완제품 소재가 이제 다운스트림 업체 쪽에서 이제 검증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IT 관련된 쪽에서 반도체 쪽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워낙 이제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그의 확산적인 흐름으로 이제 OLED 움직임까지 이제 조금 국내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여기에 이제 탄력을 키운 게 아무래도 이제 어제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언팩 행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러한 관련된 기업 중에 이제 중절 능만유 이름이 이제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이 기업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좀 OLED 관련된 섹터 종목들이 좋다 보니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으로 차트를 잠시 좀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한 11.250 위안, 11.250 위안 정도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쪽으로는 일단 짧게 13.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0.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BOE에 이어서요. 오늘은 또 중절 능만윤 종목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이 전기전자 업종 내 관심 종목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시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가 조정 장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같은 장세에서 저희가 수익 실현을 함께 해 나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중국시장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긍정적인 시각이 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잘 가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좀 모아가도 괜찮은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매도 쪽보다는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 대한 뷰도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장세지만 지금도 보유 전망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그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